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제 한 47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4년간의 국정 방향과 또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기에 전국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이자 다음번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선거가 이제 약 47시간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선거는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난 토요일에 끝난 사전투표율 지난번 지방선거 때보다 약 0.7% 정도 높았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지나치게 선거와 유권자 자신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감정이입은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이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용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설사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도록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거는 즐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4.13 총선 제가 47시간 남았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6시 이제 딱 시작하잖아요. 투표가.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게 궁금한데 사전 투표율 제가 0.7% 0.7%포인트 높게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난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선관위는 이거보다 높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죠. 네? 이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8.9.19 실시된 그 사전투표율 그 12.19%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예. 선관위는 그 당초 잘하면 그 15%까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었죠. 예. 네,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게 나온 셈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2년 전 6.4 지방선거 때보다는 이제 0.7%포인트 높았죠. 6.4 지방선거 때는 그 11.5%였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사전 투표 0.7%포인트 네. 높은 거죠. 이제 이게 이번 총선 투표율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뭐 사전에 평소에 이 투표 참여도가 낮은 20대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투표율이 좀 높아질 것이고 이 중장년이나 뭐 고령층이 많이 했다면 예.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제가 웃는 이유가 네. 뭐냐면 이건 하나만 한 얘기 아니에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그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 사전 투표율이 누가 어느 연령층이 높은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그렇죠. 얘기 내놓고 있는데요. 예.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호남 지역이 투표율이 높다. 그리고 대구, 부산 이쪽이 투표율이 낮다. 이 점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 광역시 도별로 보면은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었는데요. 예. 이 18.8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세종, 광주 이런 예. 지역인데 모두 다 15% 이상을 기록을 했죠. 이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 부산 9.83%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10.13% 예. 이 순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제 호남 지역은 원래 이제 그 투표율이 좀 높게 나오는 지역들이죠. 네. 영남 지역은 아무래도 뭐 경쟁 구도가 좀 미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낮게 나오는 게 그 아닌가 대구에서 싶은데요. 공천 파동도 나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네. 그리고 아무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같은 지역에서도 이 관심 지역의 사전 투표율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요. 수성. 네, 이 새누리당의 그 김문수 후보 수성갑이죠. 맞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새누리당의 그 이인선 후보와 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그 무소속의 그 주호영 후보가 이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이들 지역들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났는데 수성구죠. 네. 사전투표를 무려 그 14.59%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보다도 5.18%나 높은 거고요. 퍼센트 포인트죠. 네. 새누리당의 그 오세훈 후보와 그 더민주의 그 정세균 후보가 그 각축을 벌이고 있는 서울 종로의 그 사전투표율 이 14.17%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서울 평균 11.61%보다는
한 3%포인트 정도 이제 높은 수치이죠. 각 당이 판세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145석.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새누리당의 그 안영환 그 중앙선대위 그 대변인 어제 이제 브리핑에서 이 선거전 초반에 비해서 그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체 판세 분석으로는 그 145석 전후를 좀 얻어서 이 절반을 아직 넘기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이죠.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무슨 소리냐. 이 새누리당 그 지역구 의석만 과반. 150석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여당 성향의 그 무소속 의원의 그 입당까지 계산을 한다면 예. 180석도 넘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네 곳의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 판세 분석을 보면은 새누리당 의석수 보수적으로 보면 한 155석. 많게 보면은 175석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40에서 145 정도 생각한다고. 네. 근데 딴 사람들은 다 160, 170을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상한 건가 지금 반성을 해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분석이 그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기준으로 저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각 지역별로 센다라는 거는 그건 오차가 많거든요. 아니 엑시트폴도 출구조사도 틀리는데 네. 여론조사는 더 틀릴 가능성이 그렇죠. 있거든요. 이 그러니까 민심에 전체를 다시 않은데. 바라봐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네. 모르죠 이거. 사회를 한번 저희가 큰일 났어요 이거.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비상이 걸렸다 그러죠. 네, 뭐 정장선 더민주구 총선기획단장 그 지역구는 그 경합 우세까지 포함해서 이제 한 60석 정도가 좀 안정권이고 이 40곳의 경합지역 가운데 절반인 20석을 얻고 비례대표 13석, 이 정당 득표율 그 30% 기준이죠. 네. 이렇게 해도 100석이 좀 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정장선 그 단장은 이 경제 국정 공천이 엉망인데 여당의 그 180석 획득은 좀 부끄럽다고 본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게 예.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이 부끄럽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어제 그 배석했던 그 이철희 그 종합상황실장, 이 정치 부끄럽다는 거지 국민이 부끄럽다는 것은 아니다. 오해 말라. 이렇게 좀 덧붙였다고 하는데. 이 얘기 안 했으면 또 이 얘기 또. 그렇죠. 문제가 되죠. 네, 이 5곳의 그 여론조사. 정장선 단장이 한번 이철희 실장한테 밥 좀 사야겠네요. 글쎄 말이죠. 이 4곳의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 예측을 보면은 더민주구 최소 80석에서 이 최대 99석. 이제 이 정도의 그 예측치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예, 저는 이것도 맞다고 봐요. 네, 아마. 예, 100석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안철수 지금 공동대표하고 천정배 공동대표 오늘 수도권에 오는 모양이에요? 네, 이 천정배 이제 공동대표가 수도권으로 이제 출결을 한다는 소식인데, 자, 이제 호남은 이미 굳혔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 그 추가 의석을 좀 확보하겠다는 이런 이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호남 지역에서는 그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죠.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어제 그 기자들과 만나서 호남 20석에 수도권이 한 4석에서 5석, 비례 10석 등 이 35석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호남 의석수와 그 수도권 경합지역 정당 득표율 등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4석에서 5석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 기관들은 국민의당 최소 25석에서 그 최대 35석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35석 정도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어떻게 될지 보시죠. 정의당은 어때요 정의당? 네, 정의당은 이제 한창민 그 대변인이 이 교차 투표와 그 적극 투표층의 흐름 등을 그 자체 분석한 결과 7석 정도는 확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지역구는 그 노회찬 후보의 그 창원 성산 심상정 대표의 그 고향갑 등 이 2석에서 4석, 이 비례대표는 5석에서 7석으로 그 2자리 숫자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최소 3석, 굉장히 좀 적게 본 거죠. 최대 그 8석을 좀 얻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 무소속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네, 그러고요. 이 정의당 이외에 무소속이 이제 또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죠. 이게 좀 이제 관전 포인트잖아요.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한 최소 5석에서 그 최대 11석 정도가 이 무소속 지원으로 11석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4.13 총선이 이제 딱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주목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야권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호남이죠. 현재까지는 국민의당이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을 방문해서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 은퇴, 대선 불출마를 하겠다, 지금 이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과연 이 발언이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국민의당 정동영 전 장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아유, 요새 얼마나 바쁘세요? 예? 예, 뭐 어차피 해야 하는 거죠. 예. 아, 목소리도 지금 많이 쉬셨네요. 예. 네. 괜찮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제 선거를 많이 거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사전 투표는 이번이 총선에서는 처음 아니에요, 적용된 게. 예. 근데 12.19%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실망을 주었지만 유권자는 정치를 포기하지 않은 거지요. 또 정치를 포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고단할수록 결국 정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정치를 바꿔낼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예. 결국 유권자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그 사전투표에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호남 지역에서 특히 이 사전 투표율이 높다, 이 부분은 뭐를 의미할까요? 호남에 출마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녹색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그동안 2번 찍고 2번 찍었잖아요. 예. 호남에서는요. 근데 이제 그동안 고민했죠. 그러니까 열망은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큰데 예. 2번 가지고 정권 교체가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실망감 속에서 예. 추저했어요. 3번이 과연 국민의당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다가 막판에 사전투표를 계기로 결심한 걸로 봅니다. 시내에서 많이 체감합니다. 사전투표 전과 후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녹색 바람이 태풍으로 바뀌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 어떻게 평가하세요? 호남 지역에서 몇 석이나 얻을 것 같으세요? 호남은 뭐 전체적으로 계산은 하기 어렵습니다. 28석이거든요, 총?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 한두 석 빼놓고는 다 넘어오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뭐 광주 전남이 오히려 더 녹색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몇 석 빼놓고는 국민의당이 일단 호남의 중심 제1야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석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실 야당의 모체는 호남인데 호남이 2번을 용도 폐기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정치적 의미고, 그다음에 3번을 축혀들었다는 것, 그것이 3번의 책무감이고 책임감이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호남이 지지를 거둘 경우엔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거의 정계 은퇴하겠다는 수준의 얘기를 했는데, 예? 뭐 딱 요렇게 은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자, 이 발언 어느 정도 호남 지역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의원의 정계 은퇴 각오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분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 힘 합쳐서 정권 교체를 하는데 꼭 후보만 역할입니까? 후보 아니어도 여러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보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건 것은 잘못이다. 호남에서 의석을 얻고 안 얻고는 그동안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제대로 호남의 정신을 받들어서 야당다운 야당을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사퇴론을 건 것은 잘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남이 원하는 것은 패거리 정치의 청산이지 무슨 문재인의 사퇴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렇게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 가서 얘기했으면 호남 민심이 좀 더불어민주당이 우호적으로 돌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될까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물론 문재인 지지자는 결집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호남 민심을 정확히 봐야 할 것이요. 네. 저는 이번에 그 호남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영남에 기대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봅니다. 호남 패배주의인데요. 그것을 벗어나는 증거가 바로 녹색바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호남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하겠다. 누구에게 기대기보다는 일단 독자적으로 야당도 결정하고 그 야당을 움직여서 정권 교체로 가자 하는 전략 투표가 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름 부은 것은 김무성, 전라북도의 경우에 김무성 대표가 와서 전라북도 정신 차려라는 훈계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선거사에서 정치인이 국민을 훈계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근데 그 배경에 이제 영남 우월주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호남 정신 차려라라고 영남 정치인이 호남에 와서 예. 호령 훈계를 했단 말이죠. 예. 이 부분이 이제 기름을 부은 거고 거기에 이제 문재인 의원이나 이제 이른바 특정 계파, 진노 계파는 영남 우월주의의 동조 세력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 새누리당은 영남 우월주의 세력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 지역주의를 깨려고 했던 분입니다만, 그러나 결국 노무현 정신 뒤에 숨어서 예. 결국 어떤 계파 패권을 휘두른 분들은 영남 우월주의에 기댄 거거든요. 영남 우월주의에 동조하는 세력이고 바로 그것을 호남이 꿰뚫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남에 기대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호남 중심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에서 전략적으로 3번을 축혀든 것. 이것이 녹색바람의 진원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 호남 방문에서 언급해도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전주 같은 경우는 역효과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와서 2번을 찍어서 정동영을 떨어뜨려라 하는 이제 호소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그럼 이번에 2번을 찍으면 문재인을 재신임하는 거고 3번을 찍으면 정동영을 살려주는 거구나. 이제 이걸 이제 선거 구도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광주와 전남북을 다니면서 이제 분열론을 얘기했어요. 국민의당이 야권을 분열한 거다.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우선 문 의원께서는 분열의 씨앗, 분열의 책임론을 우선은 자인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김한길 다 탈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탈당하고 나서 나중에 사퇴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전북에 이제 녹색바람이 좀 늦었지만 상륙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른바 위키리크스 문건 2007년도에 그러니까 전북 출신인 정동영이 후보됐을 때 이 청와대 핵심과 진노 핵심들이 그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비밀 문건 폭로가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번 대선에서 2007년이죠. 정동영 떨어져도 우리랑 상관없다. 이명박 당선돼도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 형님과 이명박 형님이 만나서 뒷거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알려지면서 친노 패권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 때문에 저는 문재인 의원이 다니면 다닐수록 사실은 별로 그렇게 호남에 특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문재인 대표와 또 동행하신 분이 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국민통합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당의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연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개인의 의견일 수 있죠. 김대중 정신이라는 것을 꼭 아들 셋 중에 막내 아들이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어제 영원한 김대중 비서실장이라고 불리는 권노갑 고문이 전주에 와서 예. 김대중 철학, 햇볕 정책의 철학과 김대중 정신을 가장 적통으로 계승하고 있는 사람은 정동영이다. 그리고 기호 3번 국민의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가셨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김종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 괴멸론을 얘기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 소리를 지금 생전에 들었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개성공단 폐쇄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또 어떻게 이걸 진짜 민주당
적통을 이어받은 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 거울에 비춰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전체 선거 판세를 정동영 전 장관께서는 몇 석으로 보세요? 국민의당 몇 석, 새누리당 몇 석,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 의석을 분석하고 그럴 능력도 없지만 그럴 정도는 없어요. 선거를 많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자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름대로 판단해서 찍지만 결과를 보면 다들 깜짝 놀라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반 의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한 명 한 명을 모아서 100만 명, 1000만 명이 되면 거기에 뭔가 시대 정신이 담기는 거거든요. 예. 이 시대 2016년 4월에 절실하게 국민이 지금 바라는 게 뭐냐는 게 그 표심에 담겨 있거든요.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동영 전 장관, 정동영 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선생님, 환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환경 기술은 더하고 오염물질은 빼고 환경과 경제는 곱하고 환경 복지는 나누어야죠.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입니다. 제2기술원은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사랑, 국민과 함께 새롭게 실천합니다.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는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61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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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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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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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서울의 꿈과 희망 스카프 제20회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함께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키덜트, 캐릭터, 웹툰, 게임 등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카프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립니다. 지금 시각 7시 30분 0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이라 도심의 교통량이 계속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분당 내곡 간 고속화도로는 청담 방면 금곡 고가구에서 도림 지하차도 구간 교통량이 많아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언주로는 성수대교 방면 내곡 나들목에서 매봉터널 구간 속도 내려가 있는데요. 성산로 광화문 쪽으로 연희 나들목에서 금화터널 구간도 이제는 30km 미만입니다. 경인로 마포대교 쪽으로 서울교 위에서 승용차 간 추돌 사고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송파대로도 잠실 방면 복정역에서 장지교 구간 5차로에서도 승용차 간 부딪힌 사고 났습니다. 여파로 이 부근이 많이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출발심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지난 주말에 나들이 계획 세우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 하늘이 어둡고 뿌옇게 보일 정도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안개까지 껴가지고 외출하기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끼는 산성 안개 역시 미세먼지만큼이나 인체에 해롭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대기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호흡기 질환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한양대학교 호흡기내과 김상헌 교수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이 호흡기 때문에 병원 찾아오는 환자들 많이 더 늘었나요? 네, 요새 날이 좀 따뜻해지고 감기하고 독감 유행이 좀 지나가는 철이기는 한데요. 예. 이제 봄이지만 기침이나 가래 그리고 이제 목 불편함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높아지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병원을 찾아온 분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기침이나 가래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하고 이 관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관계가 있죠? 예, 미세먼지는 이제 대기 오염 물질로 분류가 되는데요. 예. 이런 것들은 입자상 오염 물질입니다. 이제 예.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를 통해서 예. 기도에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접촉하는 기관지와 폐, 호흡기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심혈관계 질환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예. 호흡기에서는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질환들이 증상이 나빠지는 악화를 보이게 되고 예. 단순히 증상만 나빠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발작이 일어나면 병원이나 응급실을 찾게 되고 심하면 이제 이로 인한 사망률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미세먼지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그냥 이렇게 박히는 모양이죠? 예, 들어와서 염증을 유발하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게 발출은 안 돼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 몸에 흡수하고 사실은 들어온 공기 중에 대부분은 나가지만 그 중에 일부가 남아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일부가 남아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천식이라든지 뭐 이런 그 폐질환 이런 영향을 미친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단기적으로 높은 농도에 노출되었을 때는 이제 자극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노출되는 눈이나 코 이런 데 자극 때문에 따갑고 가렵고 기침이나 가래가 많아지는 증상들 이런 것들은 이제 건강한 사람에서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기관지나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을 해서 하거나 쌕쌕거리는 이런 증상을 또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인 영향,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오랫동안 이렇게 노출되었을 때는 전에 건강하던 사람들도 이제 천식이나 이런 호흡기 질환들이 발생하는 것도 이제 늘어나고요. 또 폐 기능이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폐 기능이 감소하는 것들도 이제 장기적인 악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미세먼지가 몸에서 안 나가고 계속 있을 경우에 말이에요. 무슨 암 같은 거 이렇게 발병시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로는 염증과 관련된 영향들이 많이 커서 암 영향을 하는데요. 이제 대기 오염 물질도 주요한 암의 발병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암 같은 질환은 장기간 얼마나 높은 농도로 노출되었느냐가 결정할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으로는 아니지만 장기간의 노출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미세먼지 농도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 그런 좀 우리한테 병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예, 요새는 이제 텔레비전 일기예보에서도 미세먼지가 농도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어느 정도의 농도인지 수치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제 자세한 정보는 특히 환경공단에서 제시하는 인터넷 에어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스마트폰 앱에서도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서울시에 사시는 분은 이제 서울시 대기환경 정보 사이트 이런 것에서도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수치만으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좋은지 고통인지 나쁨인지 아주 매우 나쁨인지 분류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80 이상일 때 나쁨으로 분류하고 150 이상이면 아주 나쁨, 매우 나쁨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뭐 어떤 때는 나쁨, 매우 나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떤 때는 뭐 주의, 경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또 표현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기예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의라는 게 예를 들면 나쁘다는 건지 매우 나쁘다는 건지 보통이라는 얘기인지 뭔지를 모르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 것들이 좀 획일화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사실은 약간의 헷갈림을 유발하는 것들은 사실인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행동하라라는 그런 내용보다도 현재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의보나 경보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근데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할 때는 단순히 지금 농도가 높다뿐만 아니라 이것이 좀 오래 지속된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보나 경보는 실제로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상청에서 이런 것들을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성안개, 뭐 미세먼지와 함께 산성안개도 문제다. 이 산성안개가 뭐예요? 이제 산성안개는 이제 일반적인 안개 중에서도 특히 대기 중에서 각종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이런 오염물질이 안개 속에 수증기하고 반응을 해서 이런 것들이 산성을 띠게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산성비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산성비는 이제 비로 내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산성안개는 이제 수증기 중에
이 입자들이 이제 산성을 띈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거는 비는 그냥 내려서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지만 그렇죠. 안개는 대기 중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숨을 들여 마시는 대기 중에 농도 이런 것들을 더 높게 만들어서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미세먼지하고 산성 안개가 이 연관이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산성 안개가 되는 조건이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많아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미세먼지 중에 이제 주요한 입자성 물질 외에도 그 황산염, 질산염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이제 안개와 결합을 하면 안개가 산성으로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 안개가 발생을 하면 이제 산성 안개에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예전보다 이 산성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산성 안개에 대해서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예. 몇몇 지역에서 이전과 비교해서 산성 안개 발생이 어떤지 또는 이제 안개 중에 산성도가 어떤지를 이제 보는 지표들에서 이제 우려할 만한 그러니까 최근에 산성 농도가 좀 진해졌다 이런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세먼지가 높은 상황에서 우려가 좀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미세먼지하고 산성안개하고 몸에 더 나쁜 거는 뭐예요? 산성안개 더 나쁜 건가요? 직접적인 피해는 산성안개가 더 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에 의한 발생보다도 미세먼지는 더 흔하게 또는 고농도로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더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미세먼지는 마스크 쓰면은 좀 걸러지나요? 사실은 마스크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 흔하시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직접적으로는 외부의 공기 중에 나쁜 대기오염이 높은 심각한 상태니까 이제는 외출을 삼가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것이 나가지 말아라. 예. 또 하나는 그렇죠. 이제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더라도 이제 체류 시간을 이제 줄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더 운동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운동을 하지 않고 걷거나 활동량이 적은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김상헌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다음 8시 10분에서 뵙겠습니다.